여기서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하이힐을 신고 참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지 선배님? 저는 오늘 선배님들이 또 다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든든하고요. 오늘 또 제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봉창 교수보다 제가 낫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없어서 제가 마음껏 뽐내보려고 그래요. 또 제주도에 이런 그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만들겠다고 제주도에 가 있고 저보고 잘해, 힘 빼. 그렇게 또 당부를 하고 실천 사례만 하지 말고 실천 철학을 말해줘 그러면서 그러려면 자기가 하지 왜 저를 시켜요. 당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12시까지 제가 고민하다가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선배 시민님들, 우리 선배님들 또 동료들, 후배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인간답게 사는 세상 오늘 꿈꾸는 그런 좋은 동료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요. 저한테 선배 시민 실천 편을 맡겼는데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라 상상마실 이와 관련된 얘기들도 해달라 그러는데 정말 당부한 대로 앞선 저자의 강사의 당부대로 선배 시민 실천의 철학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입니다. 선배 시민 얘기가 2008년부터 나왔는데 많은 곳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같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열심히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와 성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기 전에 그 실천의 방향 그리고 푸코가 얘기한 대로 진리, 효과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실천을 하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낼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시민들, 선배, 시민, 후배 시민 함께 잘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선배 시민 실천의 방향, 철학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이제 선배 시민이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라면 오늘은 이제 실천의 방향, 의미,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선배 시민 협회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공동 성찰, 집단 지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3강이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이 3강을 위한 세 번째 선배시민협회를 위한 그냥 그 들러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선배시민은 누구인가 어쨌든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선배시민 실천의 그 철학은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실천은 무엇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끝으로 우리 선배시민 협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배시민이 뭐냐? 네? 지난 시간에 유봉상 교수가 딱 정리를 했잖아요. 선배시민이란 뭐냐면 노인을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구체성을 띠고 국가와 계약을 해서 권리로서 얻은 이름이 시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의 선배가 바로 선배 시민이다. 이런 그 세 개의 개념인데요. 그 얘기는 제가 왜 인간을 먼저 얘기하냐면 2008년에 인천의 남구노인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요. 어떤 것 같아요? 부정적인, 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 비관적인 이렇게 멋진 조기석 선생님이 또 비관적이라고 하시니까 노인에 대한 이미지 85%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보고 노인, 사람이 아니래. 예, 그 말을 듣고 저는 상당히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떠오른 것은 지금 현재 87세인, 예, 그 당시엔 87세가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였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강원도 영월 출신이시고 일제시대 때 1938년에 태어나셔서 일제시대를 겪고 일본 국민학교도 1학년도 다니시고 6.25도 겪고 그 권위주의 정부도 겪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를 타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핸드폰을 2G폰에서 새로운 걸 어머니마저 바꾸셔갖고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네, 맨날 물어보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눈치 보시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쪽돌이 쓰시고 가마 타고 시집 오셔가지고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사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실까봐. 왜냐하면 그 노인은 우리 또 보시지만 역사책이라 그러잖아요. 마이클 샌들이 얘기한 서사적 존재라고. 그 보면 우리 부모님의 역사는 우리 가족의 역사고 저의 역사고 한국 사회의 역사고 세계화의 역사고 그 제국주의 시대 때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사라졌네, 박물관이 없어졌네 하고 슬퍼한다잖아요. 특히 오늘날의 노인들은 은인이거든요. 정말 못 살던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미얀마, 캄보디아가 우리를 원조해줬어요. 그리고 6.25 때는 이디오피아, 필리핀이 군대도 보내주고 불쌍한 한국을 원조해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쨌든 GDP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즉 못 살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은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제 부모님도 산업화의 역사를 그대로 타거든요. 강원도 영월에서 논밭 팔아서 서울로 가서 쫄딱 망하고 인천으로 가서 정말 그 고생을 하시면서 사람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못 살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은인이거든요. 근데 그 은인이 핸드폰 모른다고, 은인이 늙고 돈벌이를 못하고 몸이 약하다고 그 은인을 홀대하면 되겠어요? 그런 집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똑같은데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못 살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은인인데 그 은인들이 우리 보고 노인, 사람이 아니래 라고 인식을 하면 저는 그 국가는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분들의 노년을 아름답게 가꾸어 드려야 한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 고생을 해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노년을 아름답게 가꾸어 드려야 될 때인 거죠. 그건 내 부모나 우리의 부모님들인 오늘날의 노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노인이 그냥 노인, 우리 보고 사람이 아니래 이런 마음을 들게 하면 그 은인들이 우리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요. 2차적으로는 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젊었거든요. 2008년에. 내가 지금 사람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가면 환영도 해주고 내가 사람인데 막 가다가 늙음이 딱 얹어졌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아니야 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채로 분리시켜 놓고 배제되어 당하고 가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특정 구역에서 특별한 존재로 돌봄의 대상으로 그렇게 산다면 내 인생은 너무 끔찍할 것 같은 거예요. 난 사람인데 지금도 사람이고 늙어서도 살아낼 건데
그래서 우리의 먼저 온 미래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구나.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요금선 교수가 영국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들의 새로운 이름 신노년, 우리들의 은인들을 뭐로 불러야 될지 이름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선배시면 어때? 네. 같은 이름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왜 갑자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그냥 나이 듦에 얹어졌을 뿐인데, 그런데 시민이라는 이름, 또 시민 선배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거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그 선배 시민 이론, 선배 시민의 실천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우리들의 동료, 현장 동료들과 함께 그것과 관련돼서 2012년에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선배 시민과 관련된 공부를 함께 했어요. 물론 2008년부터 쭉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2년부터거든요. 그때 우리 조비섭 선생님이랑 이렇게 함께 다 들으셔서 최 선생님이랑 그래서 너무 하여튼 반갑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당시에 만든 동아리가 제일 첫 동아리가 디딤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회장님이 이 이름 정하는데 4시간 걸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 이 선배님들만 앞에 오면 까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 평범한 이름을 4시간이나 걸렸냐고 그랬더니 한 분 한 분이 그 이름에 대해서 뭐 그 말도 안 된다고 이게 왜 평범한 이름이라고 막 말씀하셨거든요. 조 선생님 디딤돌 이름 한번 좀 얘기해 주셔요. 왜 그걸 그렇게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만인이 딛고 서고 또 앉고 누구나 밟을 수 있고 평범한 그 우리 노년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때도 아마 디딤돌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은 막 그때 우리 후배 시민들이 우리를 디디고 더 나은 미래로 가라. 그 다음에 또 안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이 먼저 디뎌주고 왜 이렇게 돌다리 같은데 불안하면 안 되니까 먼저 디뎌주고 한 분 한 분이 그 당시 참여하셨던 분들이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함께 근데 거기에 하나 또 덧붙여야 되죠. 저기 또 선배 시민 그때 디딤돌 그분이죠. 왜 뒤에 계셔요? 디딤돌을 밟고 디디고 서서 네. 주춧돌을 놔야 될 시대가 왔어요. 네네. 이제 디딤돌들이 지금 그 이후부터 저렇게 계속 만들어지셔서 이제는 주춧돌이 돼서 정말 한국 사회가 더 안전하고 세계 시민이 안전한 그런 이제 주춧돌의 시대가 됐고 그 역사적 사명 속에서 선배심 협회가 이렇게 지금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선배님들과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좋은데요. 어쨌든 노인을 인간이다. 그래서 그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우정을 통해서 자기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찾는 존재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노인은 또 시민이다. 시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 그게 바로 뭐예요? 빵과 장미잖아요. 그런데 이 빵과 장미를 처음에는 개인이 하다가 어려우니까 가족이 하다가 안 되니까 마을이 공동체가 돼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국민이 가족이 돼서 시민이 사회적 가족이 돼서 같이 최소한의 빵의 문제, 빵이 해결돼야 장미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빵의 문제는 함께 하자. 그래서 그런 시민 선배들의 생각들이 우리 시민이라고 이름 붙이고 국가하고 계약을 해서 최소한 빵은 국가의 의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로 그래서 권리도 있고 누리고 의무도 다하는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해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뭐예요? 시민이다. 그리고 이제 선배라는 게 시민 선배, 노인은. 근데 선배는 이 선배 의미만 나오면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 분은 일단 그냥 선배 시민 이름이 싫어서 난 저거 안 듣는다 그러지. 나는 군대 선배는 너무 싫었다. 군대에서 그렇게 뺐다 그래요. 또 학교 선배가 그렇게 갈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적 의미, 직장 선배는 꼰대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 아주 선배라는 말은 싫다. 그래서 이 선배의 의미들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계급적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의 선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누구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 갈 때까지 인간이고 누구라도 시민이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시민으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것에 앞장서서 그런 희망의 근거 이렇게 그 디딤돌을 놓듯이 그러한 그 희망을 마중하는 존재. 그래서 선배는 동사의 의미예요. 실천하는 존재. 그래서 선배 시민의 개념이 딱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요. 요거 조금 정리하다 보면은 노인은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은 일단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빵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빵이라는 건 생존 조건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떤 그 자기 삶에 대한 것에 있어서 그 노동,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 그리고 돌봄 뭐 이런 것을 저희는 이제 생존 조건이라고 그러고 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은 이제 이 빵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끼리 하다가는 일생 그 빵에 매여가지고 생존에 급급해서 인간답게 살기가 어렵다는 걸 시민 선배들이 깨닫게 되죠. 유럽에. 그래서 그것을 국민이 같이 가족이 되고 그러면은 곳간이 넉넉하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 곳간이 넉넉하니까 유럽에서 무덤까지. 근데 곳간이 불안하면 동물도 배고프면 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곳간에 매여가지고 즉 생존에 매여서 우리가 언제 뭐 실존, 장미를 누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 시민은 노인은 시민이다. 그래서 이 빵이 해결돼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이 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대의 힘. 이게 바로 국민이 가족이 된 거예요. 사회적 가족이 돼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그걸 국가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 시민의 권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가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거의 모르세요. 근데 의무는 뭡니까? 권리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죠. 국가도 의무도 있고, 그게 이제 시민의 권리고, 국가도 권리가 있어요. 그게 시민의 의무잖아요. 그러면 일단 계약 관계거든요, 국가랑. 그러면 시민의 권리는, 의무는 뭐뭐 있어요? 뭐뭐를 하세요? 4대 세금의 의무 요새 하죠? 납세의 의무, 그 시즌이죠. 또요.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의 의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특히 노인들한테 여쭤보면은 막 줄줄 나와요. 아주 의무는 막 줄줄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에서 국민으로 태어났고, 국민으로 교육받았고, 국민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는데, 일단, 왜 태어났대요? 왜 태어났대요? 국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태어났대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내가 태어난 이유는 나라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미션, 사명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태어났어요. 내가 왜 살아가요?
사는 이유는 뭐예요? 태어난 것도 나라를 위해 태어났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루에 한 번씩 국가가 또 알려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국기야 간식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그 의무죠. 충성을 다하. 근데 왜 태어났어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태어난 것도 나라를 위해 태어났고 살아가는 이유도. 그래서 오늘날의 그 어르신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라 때문에 태어났고 나라 때문에 살았는데 그래서 막 태극기 들고 막 나가시고 강화문에 굉장히 많은 그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국가하고의 관계 중에 의무를 물어보면 쫙 나와요. 그럼 여러분 국가의 의무는 뭡니까? 여러분의 권리는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걸려요. 거기서 권리에서 알았어요. 안 그럴게. 걸린다고. 권리가 걸려서 안 나와요. 그 국가의 의무, 즉 시민의 권리는 뭐예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참정권, 선거권, 이거는 권이 붙으니까 아시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자유권이죠.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이 나오는데, 인간답게 살 권리, 사회권이죠. 사회권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헌법 10조 부터 시작해서 11조, 특히 34조가 뭐예요? 모든 국민은 취약한 국민만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럼 저 인간다운 생활이 바로 뭐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존해야 되니까 빵. 그래서 소위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교육받을 문제, 또 치료받아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정도는 그 국가하고 계약을 한 이제 권리인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답게 사니까 요 최소한 요 정도의 것을 국가의 의무로 지우고 시민의 권리로. 그다음 5항에 보면 뭐예요? 중간에 아프거나 또 어떤 장애를 입거나 특히 노령, 늙거나 그래도 뭐예요? 국가는 어떤 상태가 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우리는 왜 분명히 사회권까지 인간다운 그 조건, 빵까지 다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국가의 의무고 시민의 권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의무는 잘하는데 권리는 모를까요? 국민교육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 태어나고 국가를 위해 살아가는 국민으로 태어났고 국민의 탄생이고 국민으로 살아가느라고 국민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시민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국민교육은 의무가 강조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시민교육은 뭐예요?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선배 시민에서 노인을 시민으로 보고 노인이 시민이다. 그런데 시민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들고 계약한 이름이 그래서 딴 이름이 시민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빵을 권리로 당연히 이 계약서에 있으니까 권리를 획득하고 그리고 뭐예요? 아무튼 그걸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선배 시민과 관련된 개념이고 두 번째는 노인은 인간이다. 누구라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라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해서 의무도 다 하고 권리도 누리는 존재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인간의 의미 중에 핵심적인 게 실존이에요. 인간답게 나답게 한번 태어난 삶 속에서 풍요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 실존을 물으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노인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앞에 말씀드린 노인은 인간과 시민답게 살아갈 우정과 공동체를 마중 그걸 위해서 솔선수범 선배로서 실천하는 그런 존재다. 이게 선배 시민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정리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갖고 있다. 근데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빵이 어느 정도 차별이 어느 정도가 다 뭐예요? 그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시민은 인간은 그 권리를 자각해야 된다. 의무만 알지 말고 그리고 그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보면 왜 이걸 모르셨냐고요. 헌법에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안 가르쳐줘서 국민교육만 받아가지고 시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시민교육 좀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여전히 국민교육 받고 국민으로 살아가라고 강요되고 있는 그런 의무만 다하는 생존도 내 책임이고 그걸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실존을 인간으로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당당한 존재로서 나답게 사는 것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권리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의 개념에는. 그래서 이것은 학습해야 가능하다. 시민교육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다 달라요. 생각도. 그래서 대화하면서 학습할 때 그런 시민들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은 우리가 시민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 시민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저 시민의 조건인 빵의 문제 저것도 권리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실현이 안 돼요? 실현은 왜 안 돼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게 실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이제 곳간에 안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래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의무를 다하고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타이어를 다시 갈아 띄우고 2라운드에는 뭐예요? 실존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내 존재를 위해서 공동체에 나와서 공동체를 돌보고 후배 시민을 돌보는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존재였어 자기 실존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즉 빵이 안전해서 근데 우리는 이게 왜 안 돼요? 왜 실현이 안 돼요? 제 권리인데 힘이 없어요. 힘이 맞아요. 누가 힘이 없어서요? 시민이 힘이 없어서요.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권력이라는 뜻인데 파워. 권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힘을 얘기해요. 자신의 의사,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이거든요. 근데 시민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거죠. 권력은 근데 원래 누구 거예요? 시민의 거란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누구 거예요? 내 주머니에 나오는 거죠.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내 돈이 내 주머니에 나왔다고 다 내 거예요? 요새는 다 나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권력도 똑같은 거거든요. 시민의 건데 시민이 써야 누려야 시민 거잖아요. 그 권력이 저로 가서 정말 현실 권력이 있는 지배 세력이나 이쪽으로만 다 가면은 우리는 대상이지 내가 권력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권리를 자각하면 안 되고 권력이 있었을 때 이 권력은 누구 권력? 시민 권력이 있었을 때 비로소 실현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권력의 수단은 뭐예요? 투표? 선생님 투표 잘 하셨어? 안 한 것 같은데 요새 들어가는 걸 보니까
투표도 있고 또요. 뭐로 권력을 만들어요 시민은? 연대. 혼자 하면 어렵거든요. 현실 권력자들은 또 자본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있고 뭐 많아요. 그냥 존재로도 벌써 권력인데 시민은 뭐예요? 권리로부터 박탈당하고 권력으로부터도 박탈당한 시민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이 권력을 갖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연대할 때 가능한 거예요.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강의가 너무 재미도 없고 빨리 쉽시다 그러고 한 분이 얘기하면 제가 뭐 계속 쉬시고 나오지 마세요 뭐 이러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선배시민협회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아유 선배시민협회 회원들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 제가 어때요? 아이고 위원장님 제가 눈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권력 강도예요. 선배 시민들의 연대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거든요. 국가가 시민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시민이 일단은 그게 권리라는 계약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안다 해도 그걸 실현할 힘 혼자 갖고 줘 그러고 아니 왜 줘야 돼? 나라도 지금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압수수색 들어간다? 그러면 되게 잘못했어요. 혼자 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함께 시민들이 조직된 힘, 그게 이제 연대 그죠. 그래서 그 연대의 힘이 비로소 시민 권력, 시민력이죠. 그래서 그 시민력의 수준만큼 저렇게 시민들의 권리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권, 즉 복지는 권리와 권력의 영역이다. 무슨 국가의 시혜, 부자들의 자선이 아니라 시민들이 권리와 권력, 또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살짝 복습 겸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배 시민에서는 노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스테레오타입 하라 그러죠. 노인이 되면 갑자기 다 다른데 갑자기 뭐예요? 노인은 이런 사람, 뭐 어르신 이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몇 가지 타입으로 딱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돌봄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로 뭔가 이렇게 성공한 노인처럼 그런 뭐 이렇게 몇 종류로 나누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건 다 다른데 저마다 자기 고유성이 있고 개성이 있는데 노인인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나 보면 무슨 복지의 대상, 인권의 대상처럼 여기는데 이것을 만들어가는 뭐예요? 주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서로 돌봄의 존재이죠. 이분들이 그 못 살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까지 얻은 힘, 지혜, 경험, 인생의 노하우,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뭐예요? 공동체도 돌보고 동료도 돌보고 후배 시민도 돌보는 그런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고 그랬을 때 비로소 생존을 넘어서서 빵을 넘어서서 실존을 위한 존재, 장미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선배 시민의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선배 시민이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들여서 꽃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선배 시민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가? 그러면 이제 칼 폴란이 얘기죠. 우리가 약간 인간이 노인이 돼서 선배 시민이 되고 저렇게 실존적 그런 존재로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자기 삶과 공동체적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인간의 총체성을 칼 폴란은 뭐예요? 이 자본주의, 인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악마의 맷돌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다 갈아가지고 그 인간만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동물도 갈고 자연도 다 갈아서 오직 자본을 향해서 그렇게 갈아버렸다. 그래서 그
그것이 자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잠재적 부수 효과인 위험을 파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위험도 그만큼 많이 파생이 돼서 이제는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위험의 화산을 깔고 앉아있다. 그래서 울리히백이 오늘날의 사회를 리스크 소사이어티, 위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생태계 파괴, 돈 만들려고 아프리카 밀림 개발하고 뭐 서식지를 잃은 그 동물들, 자연들이 착취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 동물, 인간을 다 이렇게 갈아서 자본의 그 가치에 갈아 넣어서 이렇게 위험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즉 자본도 부익부 빈익빈이고 아까 파워, 권력도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중세 때처럼 중세 때는 2% 귀족이고 98%가 농사짓는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1%라는 극부유층과 99%라는 극빈층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양극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여기서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뛰어도 이쪽에서 이제 1%는 점점 이 권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 간다.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노인은 어떠냐면 지금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고요. 노인이 35%가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레이버죠. 생존을 위한 일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아주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노인 일에 이제 취업률이 제일 높은데 복지국가는 2% 남짓이에요. 진짜 내가 그 일이 좋아서 실종 그런 분들은 레이버를 하지. 대체적으로 레이버가 아니라 뭐래요? 액션을 하는 거예요. 실종을 위한 일을 하지 생존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5%가 대체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마다 3,500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노인이.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1위인 나라가 됐어. 그래서 우리 보고 노인 사람이 아니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레이리의 얘기로 보면은 그럼 이 현상이 개인의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레이리는 어느 분이 좀 읽어주셔요. 잘 읽으시면은 쉬었다 하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계속 하시죠. 문맹은 그 자체로서 본래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맹이란 초기에 방해받은 결과이며 이후에 장애물로 되어간다. 아무도 문맹자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문맹자이다. 파울루 프레이리. 출처까지 훌륭해요. 잘 앉았어요 앞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게 탁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랬을 때 이제 초기에 그렇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부터 방해받은 결과고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조건, 그가 타고난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조건, 그리고 그거를 규정하는 어떤 그 사회의 그 구조,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 프레이리의 얘기는 그 지배의 정치가 은행저축식 교육을 한다는 거지. 국민교육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너가 태어난 건 나라 때문이고, 그래서 가난은 놀라운 거는 그래서 넌 그 열심히 산업전사로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해. 네 탓이야. 이러면서 이제 은행저축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문화, 방송 뭐 여러 대중매체에 의해서 뭐예요? 시민들은 그래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하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지. 다 누구를 탓하랴 내 탓이지. 그래서 이제 침묵의 문화. 그리고 괜히 또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얘기하려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침묵의 문화.
근데 이게 다시 지배 정치가 강화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이런, 그래서 신화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다 내 탓이지 뭐 누구를 원망하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또 가족 탓이에요. 예, 왜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그런 거 같고.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또 괜찮으면은 장남, 큰언니, 오빠도 열심히 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줘가지고 어느 집은 또 잘 됐는데 또 우리 집 장남, 장녀는 또 안 그래.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나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 프레이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이념은 억눌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세력은 뭐냐면은 비난하고 네 탓이지. 누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자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스스로가 열심히 자주 자리 근면하면 하늘도 도와서 잘 살게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지 않아서, 열심히 안 살아서 하늘조차 안 도와준 거야. 그럼 누구 탓이냐? 네 탓이지. 그럼 네가 왜 그렇게 살래? 젊었을 때 노인이 왜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비난하고 죄의식을 가르친다라는 거지. 지금의 이제 이런 그 교육들은. 그래서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부당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없잖아요.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비인간화된 그런 그 구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암묵적인 자유에 대한 공포를 주고 말 못하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1번 자유권인데 18세기에 따른 건데, 침묵의 문화를 강조하고 자기 비하와 수명에, 내가 그렇지 늘 그렇지 늙으니 늘 그렇지 그래, 비하하고 수명, 체념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프레이리는 이 문화 활동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선배시민협회가 문화 활동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친묵 문화의 대중들을, 이 정치 지배, 이 지배 정치의 이 그 틀 속에 있는 그런 대중들을 어떻게 해요? 문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 사랑의 대화라는 건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얼마나 부당한 질서이고, 그리고 같이 각각 아는 걸 내어놓고, 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으니까 서로 상대에게 놀랄 준비를 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우리의 이런 부조리한 이런 현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 자기 존재의 의미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해교육은 시민 문해교육입니다. 시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국민 교육을 받은 시민 문해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식을 이제 자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연대, 사람의 조직화를 통해서 먼저 말하게 하고, 자기 말을 하고, 그리고 학습 동아리는 그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감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그리고 이상이 일상이 된 상상을 하는 그런 광장, 이 문화서클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가와 이런 그 세계 구조로 가야 한다. 이게 이제 프레이리의 얘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배시민은 침묵의 문화와 자유의 공포에 짓눌려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이 위험사회, 불평등과 생태위기가 있고, 이걸 합리화하고 누구 탓을 어쩔 수 없이 냉소주의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저희가 막 강의를 2008년부터 쭉 한 복지관 관장님 중에 니네 2008년부터 했는데 세상에 뭐가 바뀌었냐,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그렇게 선배시민이 많아졌고 이런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인 거예요. 냉소주의.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저 지배세력, 현실의 이 것에서 이득을 보고 이게 영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그들을 살찌우게 하는 게 이 냉소주의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절망에 있는 이 사람들 합리화하고 이제 선배 시민은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들을 위해서 액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선배 시민의 실천이다. 그래서 선배 시민의 실천의 철학들에 대해서 지금 철학 얘기하면 좀 딱딱하죠. 앞 시간에 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걸 향해서 무엇을 해왔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은 2교시에 좀 드렸어요. 앞에 이정화 센터장님이야말로 선배 시민이 세상을 읽고 만드는 그런 거점으로서 이 50플러스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와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희망의 그 역동이 여기서 보이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오는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하시니까 참 좋고요. 아무튼 선배 시민이 어떻게 세상을 읽고 만드는지 이정화 센터장님을 모시고 그분이 그냥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부터는 이 자리의 기운을 여러분이 많이 맛보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 시민의 실천의 핵심은 프락시스예요. 프락시스라는 게 그냥 실천이 아니라 의미를 묻는 실천, 의미를 물어가면서 하는 실천. 이 실천이 아까 그런 침묵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게 프락시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세상 읽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 읽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읽기를 하려면 뭐예요? 시민교육이죠. 시민교육을 받아야 국민교육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찌든 그 생각에서 좀 시민교육으로 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읽기를 권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아무리 인간답게 사는 게 권리라고 해도 힘이 없으면 즉 권력 그것을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권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시민 권력 핵심은 조직화죠. 연대는. 그래서 함께 세상들과 함께 조직화와 어떤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락시스 내 공간에서 나답게 함께 실천을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것이 이제 선배 시민 실천의 이제 그 핵심이고요. 요것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에 급급한, 빵에 급급한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동물인 존재들이 그러니까 세상 읽기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고 아까 그 문화 활동가들, 교육 활동가들이죠. 그래서 실존적 존재로서 즉 호모 폴리티쿠스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이제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만 변화해서 멈추면요 더 힘든데요. 어느 분이 그래요. 왜 차라리 모르고 이 자본주의를 마음껏 향유했으면 좋을때 이걸 왜 알아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상 읽기만 하면 너무 괴로울 수 있거든요. 저는 호모 폴리티쿠스는 토론해 혼자 하면 각자 따로 열심히 하면 여전히 외롭고 아까 침묵의 문화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함께 토론하고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요. 그 과정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마을에서 실천하라는 상상 마실 잠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국가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어떤 실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호모 폴리티쿠스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요. 그걸 매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스터디 서클이에요. 학습 동아리. 그럼 학습 동아리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유럽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2% 귀족은 마음껏 호모 폴리티쿠스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온갖 걸 하는데
98% 농노는 농사짓는 노예에 불과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시민으로 자각하고 이들이 그러면 귀족처럼 자기 집에서는 못해도 우리도 인간이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 목소리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거점 그걸 한번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북유럽은 스터디 서클의 역사예요. 그래서 3인 이상이 모여서 그냥 취미, 여가, 교양 이게 그 스터디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스터디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나를 둘러싼 세계가 뭔지, 세상 읽기, 세상 만들기를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고 상상하는 그 동아리에 한 번 가입했거나 혹은 여전히 가입해서 활동하는 한 번 이상 그 사람이 성인 인구의 90% 이상이래요. 예, 그런 시민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시민들을 위한 그 시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실현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북유럽을 특히 스웨덴을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게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성찰하고 소통하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고 우리답게 할 수 있는 것을 액션, 프락시스하는 그 동아리가 어느 통계에서 보면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70% 이상 성인 인구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알메달렌 축제라고 다 호모 폴리티쿠스들의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에 저랑 이현숙 교수님이랑 거기를 좀 가보려고 그러고요. 알메달렌 우리는 한 3개월 있다 오려고 그랬더니 알메달렌 축제할 때 방송대 교수님들이 또 다 오시겠대요. 그거 직접 우리가 보겠다. 일상에서 스터디 서클 토론하다가 정치 시민 축제죠. 다 알메달렌 축제에 와서 자기 목소리를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민주주의의 발원지가 바로 뭐냐면 북유럽은 스터디 서클이에요. 서유럽은 뭔가? 그러면 서유럽은 앉아서 얘기를 거기 오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거를 귀족처럼 일상적으로 못해도 생애한 자리라도 우리가 사람이 되는 그 장치를 만들자. 그럼 이름을 뭐로 할까?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커피를 마셨대요. 그래서 커피가 불어로 뭐예요? 카페. 그래서 카페가 생기고 커피하우스가 생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카페가 바로 민주주의의 광장이었던 거예요. 시민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주인으로 일상에 상상하고 토론하고 이런 그 광장이 바로 카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테스키에 같은 분은 카페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지성이 4배나 달라졌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아까 들어오기 전과 후가 오늘 여기 지금 카페장 스터디 서클 학습 동아리인데 지성이 좀 4배나 달라지셨나요? 프레임이라든지 정신없게 막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이제 가셔도 좋아요. 쇼펜하우어가 그러니까 이 페니 대학이라 그래서 아마 1페니 커피값만 있으면 그러면 시민 대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공론장이 되고 또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삶은 개개인의 탁월성이 드러나는 우정의 공동체. 우정이라는 거, 타인이 나를 신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연대하는 그 끈이 우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스터디 서클 학습 동아리 카페가 우정의 공동체, 우정을 나누고 각자 따로 열심히 뛰던 사람들이 외롭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정도 그러니까 사회적 우정의 광장도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스터디 서클. 그래서 왜 저렇게 학습 동아리를 강조하나? 바로 그런 선배 시민의 실천 방법론을 응집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학습 동아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의 빵에 급급한 호모
이코노미쿠스들이 그 스터디 서클 이런 것들을 매개해서 실존의 호모 폴리티쿠스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상상과 학습과 이걸 통해서 마을로 국가로 구조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아직 시민권 즉 사회권이 확보가 안 돼도 나를 호모 폴리티쿠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런 학습을 하고 학습 동아리에 참여하고 또 공동체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뭐예요? 내가 장미를 누린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인상적인 우리 앞에 조기섭 선생님은 지난번에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만들고 그럴 때도 앞장서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저분 때문에 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표로 저분들이죠. 우리 선배시민의 선배님들 그런 아주 희망을 만들어 주셔서 그게 가능했는데 저 조기숙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 나는 선배시민 운동하다가 난 일생 선배시민 운동하다가 죽겠다고 일생. 그래가지고 근데 돌아가시면 안 돼요. 50년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배시민이 내 인생에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아직 사회권이 확보된 건 아니나 이 과정에서 공부하고 참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장미를 누리시는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호모 폴리티쿠스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방송대도 상상마실이라 그래서 이상일상이 되는 그 상상이 실제 일상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자. 그래서 졸업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하면 각 지역별로 상상마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학생, 졸업생들이 다 지역별로 모여서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요체가 되는 그거를 계속하고 또 전국적으로 또 모이고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이걸 하시겠대요. 그 상상마실이 선배시민협회와 함께 세상을 바꿀 거다. 이렇게 또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배시민 실천의 원칙은 왜 학습 동아리 이런 게 필요하냐? 빨리 가서 프락시스 실천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 세상 읽기를 통한 실천하면서 세상을 읽고 세상 읽기 과정에서 또 우리답게 할 수 있는 실천을 하고 그리고 세상 만들기를 위한 실천인데 그냥 내 취미 여가 이런 그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런 미시적 의미의 실천이 아니라는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를 위한 통한 그걸 매개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엄격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는 노인은 시민이다. 그리고 인간이다. 그리고 그 희망을 마중하는 선배다. 이런 철학은 엄격하게. 그런데 실천은 뭐예요? 유연하게, 나답게 내 공간에서. 그리고 손은 마주잡되 발까지 맞추지는 않는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을 향해서는 손을 마주잡아야죠. 근데 발까지 맞추지는 않는다는 건 실천은 유연하게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나답게 내 공간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싱크 하면서 또 더 그 실천들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선배 시민의 실천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선배 시민의 실천은 학습과 소통과 변화다. 학습이 공부인데 뭘 실천이냐? 저는 가장 좋은 실천이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는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나가서 뭘 해야지 이러는 기관도 많은데 아닌 거예요. 아까 말한 의식이 조직화돼야 그 실천을 통해서 사람이 조직화가 되고 시민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함께 바람직한 그런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 학습 자체가 아까 몽테스키의 말대로 지성이 좋아진다, 내배나 높아졌다 이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뭐예요? 아까 그 침묵의 문화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자유에 대한 공포를 느끼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는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거를 유범상 교수는 학생들한테 건배사를 그렇게 시켜갖고 아주 나빠요. 그냥 건배사를. 그리고
청바지 뭐 이런 걸 하면은 뭐 영혼이 없다고 그건 아니라고 뭐 띠띠빵빵 이런 거 앵무새처럼 그래서 왜 건배사 유형도 다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근본에는 뭐예요? 주인공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보는 그런 훈련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의 존중 뭐 이거로 건배사를 시키는데 의미는 그런데 실제 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죠. 자, 재밌으셨어요? 그 저희 마중물에 보면은 그래서 마중물 어록들이 쭉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찍어 가시면은 건배사는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자기 목소리를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한 세상 읽기 이게 이제 시민교육이죠.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왜 토론해야 되냐 하면은 서로 차이나는 사람들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의 연습, 소통의 광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요 소통, 토론하는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학습 동아리 만든다고 이제 교육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들 연락이 오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교수님들 강의록을 주세요. 뭘 하세요. 그러는데 저희는 제가 마중물에서는 책 읽기를 이제 2009년부터 했으니까 절대 책 읽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책을 굳이 읽어오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으나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다. 책은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 읽기, 세상 만들기를 상상하는 매개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둘러보고 나를 둘러싼 세상을 둘러보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래서 나의 얘기, 세상의 얘기를 하는 거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책 읽은 사람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러나 책을 사두면 좋다. 나중에 보면 궁금해지고 읽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웠게 거의 책을 안 읽어요. 심지어 발제하는 사람도 책을 안 읽어요. 제목만 보고 저기 발제를 한 사람 보고는 놀라운 신공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매개로 자기 목소리로 자기를 성찰하고 또 함께 공동 성찰하는 그런 매개로서의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써오니까 그걸 매개로 서로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고 상대에게 놀랄 준비가 되고 서로 배우고 그래서 공동성찰 집단지성의 힘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보면 진짜 책을 안 읽은 거야?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학습이 아니라 습학이 되는 거예요. 습 이게 습이 되는 습. 그래서 그 힘으로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세상 만들기,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만드는 이 차이는 우리가 그거를 학습 동아리로 구현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차이. 그 차이는 인간의 그 자기다움이죠. 후니스. 자본에 갇힌 완니스가 아니라 자기다움이 개성과 고유성이 편안히 드러나는 그런 세상. 그러려면은 빵이 해결돼야 되니까 누구라도 배고프지 않은 그러면서도 생각하고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세상.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따위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픈데. 그리고 배에 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사회를 함께 만드는 그걸 위한 근거를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바로 이제 선배 시민의 실천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세 축을 알았어요. 끝낼 때가 이제 됐네요. 세 축은 학습하고 소통하고 변화하는데 요걸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학습하는 거는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고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를 호모 폴리티쿠스로서의 나는 누군가, 내 고유성, 내 개성은 누군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이제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이제 너무 열심히 자식들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퇴직도 하셨고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내 인생을 살아봤어야지. 내 인생이 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배 시민의 실천의 핵심은 이제 학습하는 건데, 질문하는 게 난 누군가. 이제 본격적인 내 삶이 시작됐잖아요. 1라운드는 빵을 위해 살았다면 생애과학을, 리타이어, 타이어 갈아 끼우고, 2라운드는 장미, 실존을 위해서 내가 권력도 있고 품이 있는 존재로서 우정도 나누고 인정도 받고, 그게 장미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게 바로 성찰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뭐예요?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살고 싶지?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하면 니네는 맨날 유럽 얘기만 하고 우리는 유럽하고 달라면 못해? 뭐 나라가 작아서 못해, 뭐 나라가 커서 못해, 나라가 적당해서 못해, 뭐 막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 대한 사례를 막, 나라가 작아서 못해 그러면 더 작은 나라 그대로 보여주고, 나라가 커서 못해, 캐나다 인구 우리보다 50배도 더 많아, 안 돼 그러면 또 혹은 비슷한 적당한 나라를 보여줘요. 근데 항상 안 되는 이유만 있는데, 우리는 그거랑 똑같이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세상 읽기, 세상 만들을 항상 함께 시민들이 토론하는 동료가 돼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지, 위싱크의 합체로서의 대안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에 살 것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로 가기 위한 뭐예요? 우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삶은 개개인의 탁월성에 드러나는 우정의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그 공동체를 또 실현할 수도 있으니까 우정.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후배 시민과 우정을 만들고 동료와 우정을 만들고 선배 시민과 우정을 만들 건지, 그래서 함께 협동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매개로 세상 읽기를 하고, 대화를 매개로 세상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민이 아니라 공감을 같이 만들어내는 공감대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차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토론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익히는 게 이제 학습의 핵심이고, 그것을 잘 매개하는 게, 이어지게 하는 게 이제 학습 동아리다. 그래서 학습을 담은 광장,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 사회적 우정을 만드는 광장이 바로 학습 동아리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학습을, 교육을 매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이 지속적인 광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싱크죠. 위싱크고, 누가 가르쳐주고 누구를 배우고 이러는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같이 시민들끼리 토론하는 동료가 되고 함께 대화하고, 그 다음에 네이밍,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니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이름 붙이는 거죠. 우선 우리 복지관에서 디딤돌이라고 하자. 우리가 꿈꾸는 그 공동체의 하나의 그 모델하우스인 거죠. 곳곳에서. 그리고 그것이 다 모여서 우리가 사는 우리 국가 차원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되는지, 세계 시민들이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껏 상상을 하고 토론하는 게 학습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정이 생겨서 시민 권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게 학습 동아리고, 그래서 학습 동아리에서의 주된 대화의 내용은 시민권에 대한 대화예요. 토론한 동료들이 내가 인간으로서 권리와 권력을 얘기하고, 이름 붙이고 프락시스, 의미를 묻는 실천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학습 동아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습 동아리를 매개로 거기에 이제 교육 조직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배 시민과 함께 세상 읽고 세상 만들기를 향한 프락시스, 실천을 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사회,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people first, 인간이 우선인 그런 사회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선배 시민 실천의 의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학습하고 토론했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실천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자선형 실천이고 하나는 권리형 실천이에요. 자선형 실천은 개인이 해결하는데 아까 그 빵의 문제를 그리고 안 된 사람, 장려자, 남은 사람만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혜와 자선으로 이렇게 서비스라든지 이런 현금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보는 거죠. 반면에 권리형 실천은 뭐예요? 이 위험의 원인은 이 권력관계, 너무나 이 권력과 부 이런 것이 불평등하게 이제 분배의 문제들, 제도의 문제, 그리고 이것의 해결을 개인이 각자 따로 열심히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걸 넘어서 시민들이 권리로서 국가와 계약한 사회권으로서 권리의 확보로 이거를 해결해 가는 거고, 그럼 실천 방법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거.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면 뭐예요? 열심히 시민들이 우정의 공동체, 사회적 우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 힘만큼 시민 권력만큼 제도적 복지, 사회권이 확보가 되니까 어떻게 권리형 실천을 할 것인지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나눔에서 뭐예요? 누구도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향한 나눔. 이게 권리형 실천이다. 그래서 한노예배에서 선배시민 자원봉사라는데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했던 자원봉사에다 왜 선배시민을 씌워갖고 뭐가 차이가 있냐. 기존의 봉사는 나눔 일전형, 불쌍한 사람을 선별된 사람을 돕는 실천이라면은 선배시민 자원봉사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향한 자원봉사, 권리형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이 권리형 실천 뭐예요? 이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 캐나다의 레징 그라니스라는 어른들은 뭐예요? 열받은 할머니들 이런 뜻이에요. 이 디딤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열받은 할머니들, 분노한 할머니들 동아리 이름은 그러니까 어떻게 좀 분노해 보여요? 예? 저는 보여요. 이분들 보셔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분들이에요. 레징 그라니스. 이제 그만 봐요. 이분들이에요. 근데 열받아 보여요? 한 분 한 분이 노인이 어떤 정형화된 타입이 아니라 뭐야, 다 개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 참여해서 호모 폴리티쿠스 시민으로. 근데 열받긴 했어요. 평화로운 마을에 해군 기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평화로운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냐. 우리는 반대다.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레징 그라니스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뭘 하냐 하면 유럽 노인 정책 자문단이에요. 정책 속에 선배시민, 후배시민의 삶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방향과 삶의 양태가 결정이 되니까 이분들은 정책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는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가 있고 또 미래 세대와 공동체 동료들에 대한 또 책임도 있다. 그걸 잘 담아내는 정책이니까 정책을 돌보는 그런 일.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 정책자문단, 성남시 정책자문단, 선배시민 정책자문단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문이었던 사람들이 아까 시민 문해교육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민주 시민이 되고 학습동아리를 매개로 곳곳에 가서 실천하는 이게 이제 한 세트, 실천의 3종 세트죠. 그래서 선배시민 이제 실천의 그 내용들이 이렇고요. 그다음 실천 사례들을 좀 보면 아직 이제 한국에서는 사회권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질서와 또 침묵의 문화 뭐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지관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답게 내 공간에서 그런 원리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선배시민 협회가 그래서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디딤돌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노인을 선배 시민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고 또 그 기관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학습 동아리를 매개로 생각이 변화되고 시민 문화 교육을 해서 생존에서 실존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 오늘 오신 분들처럼. 그래서 이분들이 선배 시민이 돼서 학습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가 마을 법 제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 중원 노인복지관은 선배 시민형 학습 동아리가 20개 자원봉사 선배 시민 학습 동아리가 20개고 사회복지사도 우리도 시민교육 안 받았네, 국민교육 받았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선배 시민 되시는 부분을 돕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시민이 돼야 되고 그 철학이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학습 동아리가 6개. 그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마을로 법과 제도로 국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생존에서 실존적 빵에서 장미로.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야. 그래서 복지관에서 사셔요. 선배 시민 활동이 삶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지시잖아요. 예, 이 딱딱한 거 2시간이 되는데도 나가시지도 않고 그 열심히 실존하는 아직 사회권의 확보가 안 돼도 그걸 향해서 이렇게 액션 하시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장미를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서 마을로 세대 갈등의 소통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주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사례는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우정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정이 힘들어요. 노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또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긍정적일 것 같아요? 부정적일 것 같아요? 아주 부정적. 또 뭘 아주까지. 실제 그래요. 예. 이기적이지, 답답하대지, 매가리가 없대지, 굉장히 부정적이지. 또 언제 무슨 무정 연대가 그 시민 권력이 만들어져가지고 저 계약서를 실행을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 때 꼭 후배 시민들의 삶을 얘기를 하고 저희 책에 사장도 나오는데 여러분 때는 힘드셨어도 고성장 시대고 발전주의 시대고 또 뭐예요? 그래서 자기만 노력하면 집도 갖고 교육도 시키고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저성장 시대예요. 발전주의가 아니라 능력주의. 네 능력과 경쟁을 통해서 해. 그게 공정해. 라고 네 능력을 키워. 이러는데 사실은 공정이라는 착각. 그 능력에는 할아버지의 재력, 부모의 능력, 본인의 체력까지 연결돼 갖고 이미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난 네 탓이야. 능력. 사실 MZ세대가 와서 개별화된 게 아니라 이 능력주의 절대 우정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다 경쟁으로. 그래서 지금은 능력주의 시대고 그래서 강남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인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후배 시민들을 다시 보고 소통하려고 하고 세대 갈등에서 돌봄에 대해서 주체가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배 시민 대학을 통해서 자극하고 실천하면서 내 공간에서는 뭘 할까? 지역에서는 뭘 할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나는 뭐 할까? 이렇게 쭉 확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선배 시민 생각의 열쇠다. 이제 호모 폴리티쿠스가 돼서 이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래요. 처음에는 뭐 저런 얘기를 하냐, 정부의 불만 가지라는 교육이냐, 관장 우리를 이런 거 가르쳐갖고 뭐 어디다 써먹으려 그래 막 저항하시고 여기도 그런 분 계셔요. 저기 근데 자꾸 들어보시니까 귀가 달라지니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지는 게 습하게 있는 거. 예, 내가 나를 그 중에 제일 바뀐 건 나를 바라보는 눈이래요. 노인은 뒤로 물러나 있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각하게 되고 시민 선배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학습하거든요. 저기 전에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농경사회에 태어나서 이제 정보화 시대였고 그 다음에 특히 시민교육을 안 받아보셨으니까
학습하고 토론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 아,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되고 싶어요. 네. 성남의 선배 시민. 그냥 공감하는 연대성 있는 시민이 되고 싶어. 돈이 없다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민이고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는 그런 공감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답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함께 이제 상상하죠. 여기 디딤 회장님이시죠. 디딤돌 일대 회장님. 평택사랑 선배시민협의회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가족의 집에서 국민의 집에서 어때요? 아까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그 악마의 맷돌에 이 지구촌의 문제들도 고민해야 되니까 세계 시민이요. 그리고 자연도 살리고 생태계도 그것으로 이제 점점 확대돼가는. 예, 그래서 환경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동물 세계 시민 이쪽으로 향해 가시는 걸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후배 시민 돌보고 이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후배 시민들과 함께 마을도 가꾸고 서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 어르신들은 우리 일자리만 하면 안 된다 바리스타 또 후배 시민들 돌보러 가자 그래서 인근 신구대학에 가서 힘내라 청춘들 우리가 응원할게 그리고 어른들은 돌봄의 대상이니까 뭐 팔로 오셨나 하고 돌보러 얘네가 왔는데 라떼도 힘들었는데 너 때는 더 힘들래. 후배 시민들 우리가 선배들이 나서줄게. 힘내라. 그러니까 얘들이 놀래가지고 지나가는 교수님이 노인이 돌봄의 대상인 줄 아니까 돌봐주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복지관에서 교육도 하고 합창단도 노인복지관 합창단이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케어센터에서 커뮤니티 센터, 시민들의 공동체 센터가 되는 그런 또 매개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그 이제 힘내라 시리즈에 힘 받으셔가지고 대학생들이 좋아하니까 힘내라 샛별들 우리가 응원할게. 좀 섭섭하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한번 이분들이 입시 때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뭐 수능 때 응원 한번 하는 게 뭘 대단하냐 아닌 거예요. 후배 시민의 삶, 부조리, 경쟁, 입시 이런 구조 그것을 읽고 네, 이제 후배들을 응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곰돌이푸는 우정을 사회적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따뜻하라고 핫팩도 준비하시고 엽서를 다 손수 쓰셨어요. 응원 엽서를. 올해 중원노인복지관은 선배님들이 지역의 다양한 세대들과 특히 후배 시민들과 소통하고 응원하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 읽기를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안쓰러운 안타까움들이 상당히 많고요. 핵심적인 거는 세상 읽기를 통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물어서 그 자체로 빛나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행사야말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도 힘내라 선배 시민 새싹들이 응원할게요. 그리고 또 지들도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또 시험 잘 봐야 되겠다고. 너무 많은 응원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요 앞에 계신 분이죠. 예, 이렇게 후배들이 응원해주고. 선배님들이 올 한 해 동안 후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응원하러 왔는데 힘을 받아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찌 보면 선배님들이 후배 세대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의미들을 만들어가지고 발견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 안에서 따뜻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정말 진심으로 이 세상을 풍요로워지는 한 해였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도 또 조기석 선생님. 이 세상을 아이들과 같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또 우리 선배님들도 같이 이 세상을 같이 읽어나가고 또 개인의 혼자의 문제, 개인의 어떤 아픔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해결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게 우리 선배님의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를 향한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형 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쨌든 한노협하고 2015년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인복지관이 여가시설인데 여가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여가에다가 어때요? 프락시스, 의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저 그냥 보면 이벤트잖아요. 그런데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를 매개한 실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권리형 실천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걸 일자리 하던 분은 일자리에서 세상 읽고 세상 만들기를 향한 그리고 우리답게 할 수 있는 걸 찾게 되고 이러면서 주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와 동료를 돌보는 분들이 이렇게 의존적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안전바를 설치하면 제한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돌보던 분들이 공동체 건강을 또 후배 시민들 건강이 어떤지 가서 조사도 하고 먹보시선 이분들 먹거리에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자연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먹보시선 어른들이고 내 건강을 돌보던 분들이 동료 건강도 같이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이름도 공동체 건강 지킴으로 바꿨대요. 마을의 체육시설을 돌보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걸 하면서 거기서 프락시스인데 의미를 넣게 되면 선배 시민의 실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 진천에서는 무인텔이 오니까 이 정책 제안을 내서 무인텔에 대한 이런 제재를 가하는 뭐 이런 조례 제정도 하게 되고 중원은 아까 그 코로나 이런 거 미세먼지 이런 정책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라서 대상도 타시고 아예 복지관 자체에서 선배시민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아까 그 학습하고 토론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바뀌어요. 노인을 시민으로 보고 자기는 그냥 케어러 너무 그냥 직업적 뭘 전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메디에이터 이분들을 시민으로 마을로 후배 시민과 아까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 메디에이터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자선형 실천에서 권리형 실천으로 거기 신은정 대리님 잘 있죠. 자기가 잘 선배 시민들을 양성하는데 자기가 그냥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야 나도 알고 보니 후배 시민 나도 국민교육만 받았지 시민교육 안 받은 거 나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반성하고 사회복지사들의 공부를 시작했고 유범상 교수랑 1년 이상을 같이 이제 이렇게 직원 동아리 공부도 함께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자체의 변화들이 이렇게 노인을 시민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그러니까 돌봐줘 잘 못하시죠. 서로 돌봄에 또 사회복지사 얼굴이 그럼 뭘 돌봐줄까 이렇게 되고 복지관이 실천의 공간을 넘어서 마을로 아이들이 봉사로는 선배심 후배심이 사는 마을로 가자. 마을에서 뭘 할 건지 같이 그 과정에서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거죠. 멘토가 돼서 함께 이끌어주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사회관리를 넘어서서 사회관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서비스 전달자에서 교육과 조직과 정책과 사회복지사도 성장하고 생존을 넘어서서
빵을 돌봐드리는 걸 넘어서서 실존을 같이 이끌어가니까 함께 성장하는 거죠. 서비스 양이 아니라 의미를 확대해가는 그런 복지관이 바뀌더라. 그렇게 되면 복지관도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 복지국가의 거점이 돼서 빅소사이어티, 국가가 하는 걸 떠맡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민 동력을 만들어서 국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스트롱 소사이어티의 거점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선배시민협회도 그런 역할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는 복지관에서 나다운 실천을 하시다가 선배시민 정책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여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금까지 이제 복지관에서 했다면은 앞에 보시다시피 뭐예요? 철학은 선배시민론을 이제 더 견고화하려고 선배시민 학회를 창립을 했고 작년에 그 다음에 정책은 뭐예요? 조례 제정 경기도서가 이제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작년 9월에 그리고 지금 진천에서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지금 의원님 어떻게 그 발언하셨어요? 5분 발언? 다음 주에 5분 발언이죠? 네, 응원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진천에서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저희한테 경기도 부천시에서 선배시민과 관련된 자료를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남시에서도 그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도? 예. 근데 이제 경기도가 지원 조례를 해놓으니까 이제 각 기초단체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남이 안 되면 안 되죠. 거기가 선배시민의 산실인데 그죠?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힘은 세력인 거죠. 시민 세력, 시민력. 그게 바로 뭐예요? 선배시민 협회인 거예요. 저희가 복지관하고 10년 이상을 해오는데 복지관 차원에서의 희망의 근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협회도 마찬가지 보조금 받고 여러 가지를. 근데 이제 시민들은 자유롭게 우리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해놓고 우리 이렇게 가둬놓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선배시민협회야말로 단비가 아닐까 이렇게 좀 넓게 사회권 확보를 향해서 세상 만들기를 하고 싶은 이분들의 이제 모임이죠. 그래서 선배시민협회가 실천론도 만들고 힘도 만들어내는 이상의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배시민협회 이제 발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시거나 그럴 때 꼭 세상 읽기, 세상 만들기를 위한 학습 자체가 실천이다. 소통하고 선배시민 협회가 변화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학습, 특히 시민들의 학습, 시민교육, 선배시민 협회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아까 문화활동가, 시민 교육 조직가들이 돼서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서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각 문과별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아니라 의미다. 아까 양이 아니라 뭐예요? 의미라고. 마음이 급하죠. 왜 우리 또 특히 위원장님이 그냥 빨리 하시고 싶어가지고 1000명은 돼야 되는데 왜 아직 지금 아직 한 300명은 아직 안 됐죠? 왜 300명이 안 됐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프락시스 하는 사람 그 한 명의 힘이 얼마나 큰데 200명 이상 모으신 것만도 엄청난 지금 한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여튼 그 변화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아니라 의미를 담아내고 모소대나무처럼 이렇게 꾸준히 뿌리를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 뿌리는 저도 가끔 유혹이 있어요. 센 사람 이런 사람이 선배시민협회에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래요. 오면은 다 먹힐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막 뭐 여러 가지 뭐가 많은데 그래 금방 1000명 되고 2000명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지배 세력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곳곳에서 풀뿌리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서부터
아까 학습하고 토론하고 프락시스하는 그런 힘들을 모아내고 그런 조직 간의 연대들을 모아내는 거 이렇게 불뿌리 운동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협회가 저는 그걸 느끼는데요. 거의 정말 여기 오면은 좋은 그 우정을 나누는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오면 좋은 삶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뒤로 거꾸로 가는데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실존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도 내고 돈도 내고 시간도 내서 그걸 실현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오는 것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내 힘의 원천이구나. 그래서 개개인의 탁월성 있잖아요. 우리는 각각이 가진 가능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우정의 힘으로 환대도 해주시고 여기 오면 그냥 힐링도 되고 힘도 생기고 좋은 동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시민들의 사랑방? 뭐 아무튼 너무 작나? 사랑방은 너무 작잖아요. 안 되는데 시민들의 친정? 이게 아무튼 뒤는 여러분이 채우세요. 이게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정의 공동체를 우리가 모델하우스. 그럼 니네가 꿈꾸는 그 우정의 공동체가 뭐야? 좋은 삶을 위한 개개인의 탁월성. 선배시민협회가 그래. 보면 여기서 풍요로워지고 좋은 동료를 만나는 좋은 공동체가 선배시민협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을 같이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요. 나답게 내 공간에서부터 함께 실천하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각자 따로가 아니라 꼭 그것이 어떤 그 권력, 시민 권력을 연대로 만들어가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 선배시민협회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이분들이라면 이 자체가 바로 이미 그 낙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그런 동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